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9월 18일 어둠이 짙게 깔린 밤 9시 무렵에 스톡홀름 경찰서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가 무작정 외쳐요. 저 실종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집 열쇠 갖고 계시죠? 바로 신원을 확인해 본 경찰이 깜짝 놀라고 말아요. 그녀는 3일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살의 이사벨 에릭손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건 그녀의 어머니였는데 사실 이 이사벨이요 아주 위험하게도 불법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넘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만큼은 연락을 꼭 했는데 이번에는 3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 집에 찾아갔죠. 근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요. 이때 엄마는 직감적으로 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해둔 겁니다. 이때 다행히 경찰도 바로 수사를 진행했거든요. 먼저 핸드폰과 카드 내역 조회했죠. 그랬더니 연락이 두절된 그 12일 기점으로 이사벨의 생활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그녀가 혼자 살던 아파트를 방문합니다. 둘러보니까 강제로 누가 침입한 흔적 없고 강도가 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이 집안의 거실 탁자 위에 한 샴페인 반잔이 남아있는 그 잔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말라버린 딸기 꼭지가 발견됐습니다. 이건 그녀가 집에서 샴페인 한잔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긴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럼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당시 경찰은 답을 찾지 못했고 딱히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는 미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때 경찰이 이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집의 현관 잠금 장치를 교체한 후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9월 18일에 이사벨이 태연히 경찰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파트 현관 잠금이 바뀌었다. 키 달라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때 이사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문의 남성과 같이 왔는데 남자친구래요. 이 남자가 시종일관 이사벨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챙겨주고 있었죠. 그런데 예리한 경찰의 눈에 이 커플이 어딘가 어색한 거예요. 또 이사벨은 괜찮은 척 보이기도 했지만 찰나의 순간 손을 떨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직감적으로 그녀를 일단 남자로부터 분리시켜야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원 확인을 좀 해야 하는데 일단 이사벨 당신만 좀 저쪽으로 가시죠. 이런 핑계를 들면서 그녀를 한쪽 조사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방 안에 문이 닫히자마자 이사벨이 힘없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막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형사님, 저 6일 동안 감금되어 있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요, 정말 단순 실종 사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내뱉은 이사벨의 증언을 통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종 이틀 전인 9월 10일, 이사벨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마틴 트레네보르그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38살의 부유한 주식 중개인이다 라고 소개를 했고 또 이사벨에게 큰 호감을 보였어요. 두 사람이 짧게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틴이 바로 350만 원 정도 되는 거액을 지불했죠. 통장으로 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그가 이사벨의 아파트를 방문했고요.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벨은 좀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내내 마틴이 마치 이사벨을 관찰하듯 눈을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응시를 하죠. 마치 이게요, 성관계만이 목적이 아닌 듯 그런 음흉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어쨌든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틴이 말하길 우리 이틀 뒤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사벨은 좀 찜찜했지만 그래도 돈을 지불할 고객이라는 생각에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마틴이 사실 꽤 매너 있는 남자였기 때문에 안심하기도 했고요. 마틴이 여기서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좋은 샴페인 한 병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다정하게 굿나잇 키스까지 해주고 아파트를 떠나게 돼요.
약속 당일인 9월 12일 저녁입니다. 마틴이 좋은 샴페인 한 병하고 또 따로 딸기 퐁듀 초콜릿을 준비해서 이사벨의 아파트를 방문하게 돼요. 두 사람은 살짝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일단 샴페인을 마시기 시작했죠. 근데 마틴이란 사람이 생각보다 더 스윗하더라고요. 이사벨이 샴페인을 마실 때마다 이 딸기 퐁듀를 하나씩 먹여주는 겁니다. 자, 이사벨한테는 이게 조금 어색했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느껴보는 좀 로맨틱한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조금 들뜨나 싶었는데 얼마 후부터 이사벨은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왜 이러지? 제가 잠깐 화장실 하고 일어나는 순간 이사벨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녀가 눈을 뜬 건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무려 하루 동안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릿한 시야 사이로 자기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마틴이 보였습니다. 얼굴의 다정함이란 다 사라졌고 아주 차가워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죠. 내 벙커에 온 걸 환영해.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이 마틴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 이거 정말 역대급입니다. 일단 마틴은 돈 많은 주식 중개인이 아니에요. 그의 진짜 정체는 의사였죠. 그것도 스톡홀름에서 560km나 떨어진 다른 곳에서 일하던 의사입니다. 하지만 결코 평범한 의사는 아니고요. 그는 지난 20년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IQ 150이 넘는 정말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늘 제일 성적이 좋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편인 거죠. 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인 탓에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해보고자 마틴이 대인관계에 대한 책도 읽고 공부를 막 합니다. 근데 그게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했고 또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뒤틀린 욕망을 품게 되죠. 나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여자가 필요해. 자기한테 충성할 여자를 직접 사냥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죠. 이걸 어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성을 제압해야 하니까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틴은 어릴 적에 좀 왜소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결심을 한 직후부터 매일 운동하고 프로틴 먹으면서 몸을 키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몸이 좀 만들어지는데 성공을 하니까 곧장 다음 계획에 돌입했죠. 사람을 납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마틴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돌연 군입대를 합니다. 그것도 무슨 야전 수렵을 전문으로 하는 팀으로 자원해서 들어갔고요. 거기서 1년 동안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가장 빠르게 사람을 납치하는 방법을 고안해 나가게 돼요. 와, 정말 이거 나쁜 의미로 대단하죠. 마틴은요, 그렇게 범죄자가 되기 위해서 신체적 조건과 지식까지 자발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시작일 뿐입니다. 마틴의 다음 목표는 의사 되기예요. 의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 또한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납치를 하려면 돈과 약물이 필요해요. 먼저 돈은 이 여성을 가둬둘 벙커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었고요. 약물은 이 여성을 좀 더 쉽게 제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의사가 되기 쉽냐? 네, 쉬웠어요. 워낙 머리가 좋았던 마틴에게 의대 가는 건 식은 죽 먹기였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08년 마틴은 30살의 나이에 거뜬하게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스웨덴 스코네주에서 일을 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았죠. 동시에 벙커를 지을 집을 물색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고요. 다시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나 2010년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돈이 모였고요. 이때쯤 마틴은 스웨덴 남쪽에 위치한 한적한 도시 크리스티안스타드에 집을 구매해둡니다. 여기가 아주 도시 외곽이고 아주 한적해서 사람들 눈을 피하기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리고 즉각 벙커 공사에 착수했죠. 그 안에다가 침실, 화장실, 주방까지 다 구비를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납치할 여성이 여기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그 여성을 말을 안 들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여성을 조련할 고문실도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벙커 외부에다가 30cm가 넘는 콘크리트 벽을 둘러요. 그래서 완벽한 방음 상태를 완성했죠. 이 콘크리트 벽 때문에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절대 밖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간의 대대적인 공사가 끝났고요. 마틴은 마지막으로 벙커에 문을 달게 됩니다. 이 문이요, 거의 은행 금고에나 쓰는 그런 특수 잠금 장치가 부착된 육중한 이중문이었어요. 그렇게 마틴의 지옥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그렇게 시점은 2015년. 어릴 적 나에게 충성할 여자를 납치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지 20년 만에 이 계획은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건 한 가지예요. 납치할 대상을 찾기 전 마틴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짜 신분증과 자동차 번호판을 준비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 이동할 때 사용할 특수 가면을 제작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그 가면들인데 정말 너무 기괴하죠. 전 토미하면서 이런 사람 정말 처음 봐요. 너무 소름 돋아.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끝났고 본격적으로 여성들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어요. 첫째, 납치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여성이어야 한다. 둘째, 내가 성적으로 흥미로운 여성이어야 한다. 그는 약 10명의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그때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듯 했죠. 그러던 2015년 9월 10일입니다. 그날도 마틴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 자기 계획의 활용점정이 될 여성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어요. 이때 이사벨의 사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금발에 화려한 외모를 가진 그녀. 심지어 불법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네. 이러면 납치도 수월해지거든요. 즉각 마틴은 이사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큰 돈을 한 번에 입금한 후에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 그리고 첫 성관계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상대로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타입이었고 성적으로도 끌렸고요. 근데 마틴은 여전히 철저했어요. 그날 밤 아파트를 나와서 또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 후에 그녀의 집 주변을 다 돌아다닙니다.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요. 그러니까 납치 후 동선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하는 거죠. 이사벨과 이틀 후 약속을 잡아놓고 마틴은 루히프놀이라는 약물을 준비합니다. 이게 항정신성 약물인데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기도 해요. 복용을 하면 심신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또 깊은 수면에 빠진다는데요. 마틴은 이걸 의심 없이 먹게 하려고 약을 탄 딸기 퐁듀 초콜릿을 제조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걸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이 들어있는 딸기 꼭지는 검은색 줄을 그어둬요. 정말 치가 떨리게 치밀하죠. 드디어 9월 12일 마틴은 샴페인과 딸기 들고 이사벨에게 향했어요.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이사벨이 딸기를 먹더니 곧이어 정신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마틴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서둘러 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그게 바로 직접 제작한 얼굴 가면입니다. 근데 이게 2개였어요. 왜 그랬냐? 한 개는 자신이 착용하고 나머지 노인 가면은 이사벨에게 씌웠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이후에 마틴은 바로 차에 가서 또 준비해온 휠체어를 꺼내요. 예상되시죠? 이 휠체어에다가 노인 가면을 쓴 이사벨을 태워서 차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 동네에 지금 계단이 있는지 그걸 확인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후 벙커로 가는 길조차 마틴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가는 중에 이사벨이 깰까봐 1시간 간격으로 미다졸람을 투약해요. 그렇게 무려 7시간을 달린 끝에 벙커에 도착하게 되죠. 그녀를 침대에 눕히는 순간 마틴은 흥분합니다. 그 순간을 위해 지금 20년 달려왔으니까요.
자고 있는 이사벨 성폭행했고 이젠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그날부터 이사벨에겐 지옥이 펼쳐집니다. 도대체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남자가 날 납치한 것 같은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마틴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지켜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10년간 여기서 내 여자가 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노예인 거지. 이거 듣고 이사벨은 당연히 강하게 저항하죠. 막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소리도 지르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하물며 주변에 있는 물건 막 던지고 마틴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사벨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맙니다. 잠시 후 그녀가 좀 진정하니까 마틴이 한 장의 종이를 내밀어요. 그 안에는 끔찍한 규칙들이 적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여기 사는 동안 나의 여친으로 최선을 다한다. 일주일에 2-3번 반드시 성관계를 가진다. 나를 위해 하루에 2번 요리하고 집을 청소한다. 이런 사항들 외에도 배꼽 피어싱을 해라, 전신 왁싱을 해라. 그러니까 마틴의 성적 환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이한 규칙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은 10년. 그런데 또 이 계약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감금 기간을 1년씩 차감해 줄 수도 있대요. 어떤 경우냐? 그걸 제가 유튜브 정책상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내 정액을 어떻게 해라, 성관계 영상을 어떻게 찍어라, 변태 같고 역겨운 내용들이었죠. 다음 날부터 마틴은 아침마다 이사벨을 데리고 안뜰을 산책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빨리 벙커에 가두고 자기는 출근을 해요. 저녁 6시에 돌아와서 이사벨 방으로 가더니 함께 밥 먹고 자면서 드디어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하고 흡족해했습니다. 반면에 이사벨은 지금 너무 두렵고 죽을 맛이죠. 게다가 이 마틴과 시간을 보내면 볼수록 얘가 진짜 또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있으면 너 말고 다른 여성도 납치해 올 거야. 그게 네 엄마일 수도 있겠지. 그럼 모녀가 다 내 노예가 되는 거네? 이래요. 치가 떨리죠. 그리고 이사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선 바로 태도를 180도 바꾸기 시작해요. 마틴한테 아주 친절하고 스윗하게 구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바깥 생활에서도 성매매하면서 힘들게 살았다. 네가 만들어준 이 벙커에서 월세도 안 내고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마틴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막 보고 싶었다 반겨주고 좋아하는 음식 해놓고 비비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에 마틴은 너무 기뻤죠. 20년간 한 여자를 완전하게 사육하길 꿈꿨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을 하니까요. 그는 그렇게 점점 경계심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다 감금 4일차 이사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마틴, 이젠 여기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쓰던 물건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마틴이 넘어가요. 하지만 자신이 직접 네 아파트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말하죠.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달려가지고 또 아파트에 갔는데 현관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촉이 좋았던 마틴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직감해요.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수사를 완전히 중단시켜야겠다. 이사벨이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라면서 그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기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거 너무 위험한 일 아닐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벙커에 있는 이사벨이 자기한테 빠져있는 듯 하거든요. 순응하는 자세를 내내 보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결국 다음 날 마틴은 다시 이사벨을 태우고 스톡홀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틴의 계획은 참 멍청했어요. 두 사람이 마치 연인인 척 경찰한테 가서 실종 안 된 거 확인해주고 열쇠를 받고 오면 되겠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짐 챙겨서 다시 벙커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쩌면 그날 경찰의 예리한 촉이 발동하지 않았다면 이사벨은 또다시 벙커 지옥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겨우 분리시켜서 놓고 나니 이사벨이 울면서 지난 6일간 감금된 전말을 털어놓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즉각 마틴은 검거됩니다.
20년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2월 재판이 시작되는데 마틴이요, 납치는 인정을 하는데 강간 혐의는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변호인은 마틴이 워낙 외롭고 우울하게 살다 보니까 이사벨이 여자친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그녀를 데려와서 돌본 거다라는 아주 황당한 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아니, 약물 먹이고 벙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증거가 충분한데도 이렇게 변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아마도 이 이사벨의 직업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끝내 법원은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강간치상 혐의는 무죄 처리됩니다. 납치만을 인정하게 된 거죠. 마틴에게는 징역 10년과 2,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2달 뒤에 열린 항소심에서 이마저도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다소 아쉬운 결말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이게 실화 맞아? 이거 무슨 영화 이야기 아니야? 싶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치밀한 범죄자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무려 20년간, 아니, 그 좋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조차 모두 이 범죄를 위해서였다라는 게 저는 너무 소름 돋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 좋은 머리를 왜 이런 식으로 쓸까? 2024년인 현재 마틴은 형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 나온 그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2의 벙커를 꿈꾸진 않을지, 만약 또다시 같은 범죄가 발생한다면 마틴은 앞서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더 철저한 범죄자가 될 텐데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12월 7일 늦은 시각, 일본 효고현 카고가와시에 있는 카고가와역 인근에서 여성 혼자 강변 쪽으로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야밤에 좀 낯선 장면이었죠. 그녀는 앳된 20살의 오야마 마시로였는데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그녀의 지난 수상한 행적을 좀 살펴볼까요? 하루 전날이었던 12월 6일 아침 8시 반. 마시로는 밤새 규동가게에서 야간 근무를 끝냈고 이른 아침 친구와 쇼핑몰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몰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어느덧 어둑해지면서 마시로는 혼자 자취하는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평소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했던 마시로가 무단결근을 합니다. 심지어 지난밤에 엄마가 보낸 문자에 단 한 통도 답을 주지 않았고요. 하루 종일 친구와 만나서 노느라 피곤했나 싶었지만 이건 너무도 마시로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알바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우학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불길함이 엄습했고 결국 며칠 기다리던 가족들은 5일 후인 12월 11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하루가 지난 다음날 아침입니다. 카고가와시 강변을 걷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강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요. 덩어리 같은 물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쓰레기인가 싶었지만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유심히 살펴보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것,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이 시신이 6일 전 사라진 마시로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신이 발견된 카고강, 여긴 마시로가 자취하고 있던 스이타시라는 곳과는 무려 60km나 떨어져 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지역입니다. 도대체 왜 그녀가 여기까지 온 건지. 게다가 시신에 또 다른 특이점이 있었는데 12월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스웨터에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와는 아예 다른 옷차림이었죠. 부검을 해보니까 머리
오른쪽에 둔기 같은 걸로 10번 정도 구타당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 강도가 굉장히 세서 뇌 안쪽에 두개골이 함몰됐을 정도예요. 우선 범인은 왜 이렇게까지 강한 살기를 보인 걸까요? 10번이나 구타를 했으니까요. 이 시신에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욕구를 풀지 못함은 아니라는 건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원한? 그렇지 않다면 생전 처음 보는 20살 여성을 이렇게까지 공격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범행 당시에 그녀는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입고 있던 스웨터에는 혈흔이 거의 묻어있지 않습니다. 즉 이건 분명 살인을 한 후에 갈아입혔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많은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두고 추리를 해본다면 평소 마시로에게 강한 원망을 가지고 있던 범인이 그녀가 무방비 상태였을 때 둔기로 살해하고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직접 옷을 갈아입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 마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녀는 사건 1년 전에 고베에 있는 성우 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학원에서 레슨을 또 받으면서 애니메이션 성우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오게 되죠. 그 와중에 틈틈이 식당 알바도 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아니, 그러게 보니까 이제 막 20살 된 이 꿈 많은 소녀가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당할 이유, 원한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친구와 쇼핑을 끝내고 집에 왔던 그녀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된 곳은 그 시신이 발견된 현장 인근이었죠. 그날 새벽에 카고가와 역에서 강 방면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딱 봤을 때 이게 적어도 강제로 납치가 됐거나 끌려온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여기에 무슨 이유로 왔냐는 거죠. 경찰이 한참 궁리에 빠져 있을 때쯤 여기서 놓친 게 한 가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그녀의 집입니다.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 원점으로 돌아가서 경찰은 마시로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자취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어떤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곳곳을 뒤지던 경찰은 결정적인 무언가를 발견하죠. 바로 마시로가 집을 떠나기 직전에 자필로 남긴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쪽지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의심할 사람이 있다. 나는 카고강의 류 노스케를 만나러 갈 것이다. 너무 명확하죠.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마시로는 분명 류 노스케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위험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럼 그가 범인일 확률이 높아요.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류 노스케에 초점을 맞춰서 탐문을 했죠. 그래서 수사의 방향이 확대되던 중에 마시로의 사생활에 대한 아주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밝혀집니다. 알고 보니까 그녀가 평소에도 꽤 복잡한 금전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러니까 마시로가 생전에 전 남자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몇몇의 그 남자 지인들에게 꽤 많은 돈을 빌려준 상황입니다. 아니, 겨우 20살이 그렇게 빌려줄 만한 돈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평소에 굉장히 투철한 절약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알바도 하면서 저축을 했고 그러다 보니 또래에 비해서 상당한 현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남자들에게는 거절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제대로 돌려받지도 못한 듯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남자친구한테 200만 원을 빌려줬다. 근데 받을 방법이 없다라면서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경찰로서는 뭔가 금전 문제에 마시로가 휘말려서 살해를 당한 게 아니냐라고 내다보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그녀에게 돈을 꿨던 남성들을 싹 다 조사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졌던 시각에 이들 모두 알리바이가 분명해요. 살해 혐의를 씌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던 중 경찰이 마시로의 은행 계좌를 조회하던 중 수상한 거래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실종 직전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총 120만 엔, 그러니까 하나로는 1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인출한 겁니다. 이게 현금으로 뽑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이 전달됐는지는 밝힐 수가 없었는데요. 경찰은 분명 이 돈의 흐름이 마시로의 죽음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짐작했죠. 그렇게 추적이 시작된 지 2달째. 마침내 경찰은 시신 발견 그 현장에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21살의 한 남성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를 마시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돼요. 그의 이름은 이소노 카즈와키.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쓰던 가명이 바로 류노스케였죠. 도대체 이 남자는 죽은 마시로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 한 명?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녀를 죽여버린 걸까요? 아니요. 이 사건의 전말은 그것보다 더 기가 막혔습니다. 마시로가 생전에 주변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잘 돌려받지 못해서 늘 쪼달렸다고 합니다. 아니, 왜 대체 그렇게까지 돈을 빌려줬는지는 아직까지도 미궁에 빠져 있는데, 지인들에 따르면 특히나 남자들이 아예 이 마시로의 자취방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돈을 꿔갔을 정도라고 해요. 적게는 몇십만 원이었고 많게는 100만 원 단위로 빌려가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정작 돈을 갚을 때가 되면 잠수를 타거나 미루기 일쑤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마시로가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는데 바로 나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줄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명 류노스케였죠. 이소노 카즈와키인데요. 카즈와키는 좀 개인적인 삶을 보자면 3남매 중 장남입니다. 어머니가 몇 년 전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와 조부모 그리고 2 형제와 살고 있었는데 얘가 아주 일찍부터 동네 불량아로 유명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조용할 날이 없었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여기에 야구와 검도까지 배우면서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친구들한테 갑자기 칼을 휘두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고 크고 작은 절도는 여러 번 경찰에 체포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중학교에 가서 퇴학을 당해요. 겨우 또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가나 싶었지만 그마저도 중퇴를 했고 이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형적인 동네 불량배가 된 거죠. 마시로는 지인을 통해서 이 불량아 카즈와키를 소개받았습니다. 건달이었던 그에게 떼인 돈 좀 받아주세요 라는 부탁은 누워서 껌먹기였겠죠. 그렇게 2 사람이 비즈니스 관계가 되었고요. 카즈와키는 마시로가 떼인 돈을 빚을 받아내는 대가로 마시로에게 돈을 받기로 합니다. 이거 대부업체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도 카즈와키는 이제 돈을 떼인 그 전 남자친구 직장에 막 찾아가가지고 험상궂게 생긴 자기 동생들 몇 명 같이 데려가서 우리가 이 지역의 조직 폭력배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조성하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의 험악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요. 영화에서 흔히 보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 식으로 마시로의 돈 문제가 점점 해결돼 갑니다. 그러니까 마시로 입장에서는 카즈와키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카즈와키가 보니까 마시로가 지인들한테 돈을 숭덩 빌려줄 만큼 현금이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자 더 큰 돈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마시로에게 사기를 치게 돼요. 내가 투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네 현금을 맡기면 내가 그걸 2~3배로 불려주겠다는 제안. 마시로는 안타깝게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실종 직전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1200만 원가량의 돈은 카즈와키에게 흘러들어갔던 것이죠. 그녀는 돈 봉투를 들고 류노스케, 그러니까 카즈와키와 만나기로 한 카고가와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네게 되는데 현금을 건네자마자 그는 돌변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쳤죠. 무려 10번에 거쳐서 흉기를 휘두른 후에 강가에 그녀를 버리고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합니다. 그렇다면 카즈와키는 이 훔친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쓴 걸까? 돈, 오토바이 새로 사고 간지나게 개조하는 데 썼다라고 답변합니다. 황당하죠. 게다가 경찰이 아니 너가 돈만 받으면 됐지 왜 굳이 그녀를 죽여야 했냐? 라는 질문에 제가 돈을 뺏었다고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요. 라는 너무도 사이코패스적인 답변을 늘어나요. 이게 좀 일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확실히 미친놈이었죠. 결론적으로는 오토바이 한 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일본 전역에 그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동시에 그의 가족들의 신상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나요. 카즈와키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필리핀 같은 그 외국의 빈곤 지역을 다니면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옷을 모아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판이 자자했죠. 이게 참 모순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사건 직후에 범인의 아버지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짤막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제 아들은 그냥 보통의 아이였습니다. 도대체 보통의 기준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2017년 1월 고베지방법원에서 카즈와키의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그 흉기로 사용된 망치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다. 평소에 그가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뿐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죠. 게다가 피고에게 발달장애가 의심이 된다라는 점을 들면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려고 노력했죠. 다들 이런 식으로 피라미처럼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재판장은 카즈와키가 어떤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비열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하게 비난했고 마침내 징역 22년형을 최종으로 선고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서 여전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우 20살의 어린 마시로가 왜 주변 남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건지, 그리고 왜 그걸 멈추지 못했는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쩌면 그건 남성에게 받지 못한 어떤 애정 결핍의 한 형태가 돈을 빌려주고 갚아라 뭐하라 하는 채무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라도 관계가 이어지길 바랬던 어떤 결핍의 문제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심지어 동네 불량배 남성까지 동원을 해서 자신의 돈을 회수하러 다니면서도 어쩌면 자신을 돌봐주는 듯한 카즈와키에게 또 한 번 의지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결핍이 낳은 불행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이상한 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 때문이다 라고 류노스케를 언급까지 했었죠. 불신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직접 찾아가서 그 현금을 건넨 건지는 여전히 이 사건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카즈와키는 진술에서 내가 마시로를 협박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사건의 정황은 사실 모든 게 가해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둘 사이에 어떤 협박과 거래가 오갔는지는 그 진실을 알 길이 없죠. 땀 흘려 번 돈을 착실히 모아서 성우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20살 소녀.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그녀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은 가해자가 뼈저리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대가를 치르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